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진도를 다 나갔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좀 봤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학습 활동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개관해 볼게요. 그래서 갈래는 수필. 아까 우리 수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봤었죠. 그래서 당연히 고백적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백적, 성찰적. 그다음에 제재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챙겨주던 도둑고양이에게 놀란 일, 도둑고양이 길냥이에게 놀란 일에 대해서 이제 소재가 있었고, 그다음 주제는 도둑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성찰. 그래서 특징은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자신의 생활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에서 깨달은 성찰, 그 다음에 느낀 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해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수필 쓸 때 중요한 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교훈을 준다던가 내가 내 감정이 잘 드러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백적이어야 되고 성찰 그리고 정서가 잘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재 개관이 아니라 글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글의 구성을 보면은 얘는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대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가 이제 파헤치게 되는 거죠. 처음 부분에. 그래서 중간 부분에는 음식을 주면서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고양이가 자신에게 적의를 보이자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근데 끝부분을 보면 자신의 오해를 성찰하고 이제 감정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도 이렇게 고양이들만의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물음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물음표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거는 교과서 428쪽에 왼쪽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땅집에 살면서 글쓴이가 쓰레기 봉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더 신경을 썼을까요? 지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이 쓰레기 봉투가 어느 집 건지 몰라요. 익명성이 이제 보장이 된 거죠. 근데 땅 집에서는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죠. 그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도 남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죠. 그죠? 누가 쓰레기 봉투를 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 미화원들이 저 쓰레기 봉투를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의 성격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땅집에 살면서 글쓴이가 쓰레기 봉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까닭,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글의 구성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상 특징을 보면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정서적 긴장의 조성과 해소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서적 긴장이 발생하기 전에는 내가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서 길들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먹이를 줬더니 고마워서 새끼들을 보여주려고 나한테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서적 긴장이 최고조에 오른 순간, 그러니까 긴장이 만약에 나타내 본다면 처음에는 긴장이 발생하기 전 요랬어요. 근데 긴장이 최고조일 때는 어땠냐면, 이 부분에서 어땠냐면 고양이 가족에게 야, 반갑다고 다가가니까 날카롭게 자기한테 적의를 표하면서 놀란 거죠. 그러면서 발생한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이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고양이를 길들였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서 오해의 발견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가 발견되고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긴장의 조성과 그 다음에 해소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 어디 있었냐면 여기 교과서 430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 430쪽 왼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글쓴이가 뒤쪽 툇마루에 와 있는 어미 고양이에게 기특함을 느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 자신이 음식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고양이가 감사하고 친근함을 표시하는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굉장한 오해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글쓴이의 정서의 변화를 이렇게 선생님이 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다 배웠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잘 여며놓은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가 다 헤집어 놨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함을 느꼈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고양이에게 이제 먹이를 놓아준 거죠. 그러면서 고양이가 이거 잘 먹으니까 고양이를 돌보는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새끼를 거느리고 온 고양이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아, 인간의 어떤 가족보다도 더 아름답다 하면서 세 번째, 감탄을 느꼈고, 그 다음에 고양이의 가족의 나들이가 자신에 대한 감사하고 친애의 표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제가 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왔구나. 그래서 기쁨과 감동을 느낀 게 네 번째. 근데 순식간에 공격 태세를 보이며 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놀라움과 공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다면 여섯 번째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이제 웃음이 났죠. 그죠? 그래서 아, 자기가 오해한 거에 대해서 웃음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일방적인 오해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물음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거기에 교과서 430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고양이가 떠난 뒤 글쓴이는 고양이를 어떤 동물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자유와 자존심을 목숨만큼 여기는 굉장히 목숨만큼 여기는 그러한 자존심이 세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동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은 교과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431쪽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글쓴이가 겪은 일과 그때의 정서적 반응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고양이들 때문에 수거차가 지나간 뒤에도 맨날 문 앞에 닭뼈나 생선뼈가 어지럽혀져 있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었죠. 그 다음에는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접시에 담아두면은 고양이가 매번 그걸 먹어 치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를 붙였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여기까지 있으니까 요 내용을 붙여놓으면 되겠죠. 담아두면 고양이가 매번 음식을 먹어 치웠다. 요거를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뒷문 밖 툇마루에 얼룩고양이가 꼭 저 닮은 새끼를 5마리나 거느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느끼게 된 거죠. 선생님 이렇게 가로쳐 놓은 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필기할 시간 좀 줄게요. 그래서 꼭 저 닮은 새끼를 5마리나 거느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내가 고양이에게 다가가니 고양이가 나에게 저기를 보이더니 새끼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하면서 이 부분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기절을 할 뻔하게 놀랐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엌문을 닫고 생각하니 여기부터 또 없죠. 고양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고양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해임을 깨달았다 하면서 여기까지 되어 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슬며시 웃음이 났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쓸 시간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줄게요. 자, 이번엔 내용학습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31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에 대한 깨달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양이는 내가 주는 음식을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근데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숫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고양이는 직접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아마 더 좋아했을 텐데 자기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고양이는 나에게 자랑할 겸 감사와 친애를 표시할 겸 해서 나들이를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나들이를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양이는 나를 공격하려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고양이는 내가 아닌 새끼들을 향해서 저 인간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네 번째,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고양이는 사실은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유와 자존심을 굉장히 중시하는 동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이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 정도 줄게요. 그래서 다 못한 사람은 또 나중에 이거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서는 꼭 필기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 물음표라기보다는 물음표 해결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내용학습 중에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표현 면에서 이 글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구성 면에서는 주된 표현 대상을 오해의 경험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오해했던 경험에 대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배경에서 오해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까지를 시간 흐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은 상충곡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서술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게 특징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건과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짝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고양이에 대한 감정이 속상함, 그 다음에 재미, 그 다음에 감탄, 그 다음에 기쁨과 감동, 그 뒤에 놀라움과 공포, 그 뒤에 웃음, 그리고 자신의 일방적인 오해에 대한 깨달음, 이런 식으로 사건과 사건에 따르는 정서적 반응이 짝을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다가 극적인 이제 반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는 그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에 보면은 그 소음공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소음공해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항상 위층에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짜증이 나서 한번 가봤어요. 소음이 나서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위층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해서 굉장히 뭔가 자기가 되게 부끄러웠던 그런 내용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표현면에서 보면 글쓴이의 내면 심리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자기의 심리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문장을 써서 글이 쉽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어려운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선생님이 꼭 그 단어로 갖다가 퍼즐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건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표현 면에서 한번 내용학습 2번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과서 432쪽에 나와 있는 목표학습 1번입니다. 이것도 목표학습 1번으로 이렇게 고쳐주세요. 1번. 자, 보면은 이 글을 쓰고 나서 글쓴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험 측면에서 볼까요? 도둑고양이를 돌보았던 경험,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차분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경험이 생겼고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기절할 뻔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런 평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 측면에서는 내가 좀 더 거리를 두면서 차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양이의 인식 측면에서 보면 고양이에 대한 오해를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대상을 판단했던 것을 이제 반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 혹은 다른 동물, 다른 저기의 관점에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쓰고 나서 글쓴이한테는 이런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하고 고양이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학습, 목표학습 두 번째 보면은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지 다음을 참고하여 말해보자 라고 한번 거기 되어 있는 걸 읽어볼게요. 성공을 부추기는 사회, 소비를 유혹하는 사회, 그리고 디지털 문명 사회.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병상에 눕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자신을 만나는 방법이긴 하지만 글쓰기는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생애의 최고의 순간, 잊을 수 없는 장소,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다시 마주하고 싶은 밥상 등을 하나하나 불러내면 되는 것이다. 지난 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난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기만 해도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문재라는 분의 내가 나를 쓰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했던 경험, 내가 했던 뭐 오해했던 경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아찔했던 추억도 있을 거고 그 추억을 통해서 내가 한번 교훈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지 한번 말해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보면은 자신을 경험하는 성찰하는 글쓰기, 우리가 이게 이제 수행평가를 보는 거죠. 그죠?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독자는 반복되는 일상에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만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욕망, 그 다음에 감정을 포함한 내면의 소리를 억지 않지 살아가지만 글을 쓸 때에는 내면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숨겨진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욕망 뭐 그런 것들 다 감추고 살지만 그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신을 발견하는 성찰하는 글쓰기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 432쪽입니다. 보면은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는 글쓰기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돌아보고 살피는 글쓰기의 과정에서 평소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주변을 새롭게 인식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평가 하는 거니까 수행평가 할 때 조금 더 준비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사실은 요 이제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 4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보자 해서 이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건 그 상관없는데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생애 최고의 순간, 뭐 아니면 추억의 장소, 혹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 혹은 잊을 수 없는 음식,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의 장소가 뭐 초등학교이다, 그렇게 하면 쓰면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글쓴이는 뭐 떠올린 경험을 만약에 적어본다면 나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서점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한 가지 보면은 뭐 서점을 돌아다니는 기억, 되게 즐거웠던 기억, 그 다음에 뭐 아버님 곁에서 같이 일했던, 아버지 곁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포근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 나는 뭐 이 경험을 통해서 어렸을 때의 추억을 깨닫고 뭐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과 표현 면에서 우리 했었죠. 그래서 구성과 표현 면에서 해보고 이제 제목을 꼭 적어야 돼요. 왜 제목을 적어야 되냐면 제목에서 드러나는 게 많기 때문에 제목을 꼭 적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 마음의 뭐 놀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된 거 하나만 읽어주면, 뭐 하나만 읽어볼게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서점을 운영하셨다. 서점은 부모님의 일터이자 나의 놀이터였고 오래전에 사라진 공간이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이다. 나는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누워 있어야 할 때는 서점의 소파에서 뒹굴뒹굴했고 돌이 지나자 서점 바닥을 열심히 기어다녔다고 한다. 유치원 이후의 기억은 내게도 생생히 남아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는데도 처음 산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서점 안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서점에 주문 도서들이 도착하면 책을 쌌던 박스를 정성껏 모아 소꿉놀이를 하기도 했다. 친구들이 놀러오면 서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싱싱카도 탔고 느즈막한 오후 나른할 때면 소파에 앉아 교육방송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서점은 언제나 신나고 놀거리가 많은 곳이었다. 주말이 되면 엄마는 집에 계셨고 그 대신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서점으로 일을 나가셨다. 나는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손님이 없을 때는 언제나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 놀았다. 주말에 아빠를 따라가서 좋은 점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것이었다. 아빠랑 먹었던 배달 음식들이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 탁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먹었던 짜장면과 피자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빠와 나는 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같이 웃고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주말을 보냈다. 이때만큼 아빠랑 가깝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자라면서 왠지 모르게 아빠와 멀어졌고 요즘은 주로 엄마와만 대화를 한다. 가끔 아빠와 함께 주말을 보냈던 그때가 무척 그리워진다. 부모님은 내가 11살이 되던 해에 내가 사랑했던 서점의 문을 닫으셨다. 동네 서점이라 장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서점을 매우 좋아하셨고 단골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 아쉬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점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다. 부모님은 서점에서 사용하던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집에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7, 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집 전화번호는 옛날 서점의 전화번호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혹시 땡땡 서적 맞나요? 라고 우리 서점을 찾는 전화가 걸려온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묘하게 좋아진다. 나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그곳을 누군가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공부 때문에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이럴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 서점에서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나의 놀이터였던 서점을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고 그 기억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행복한 추억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나 보다. 지금은 힘들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니 언젠가는 또다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음을 가져본다. 그때까지 내 마음속 놀이터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이제 평가할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자신이 느낀 감정이 진솔하게 드러났는지, 혹은 경험에서 깨달음이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선은 이번에는 맞춤법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분량도 볼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예전에 이런 이제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뭐 있던 경험 아니면 내가 했던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꼭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준비해서 우리 수행평가를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